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리포트 빅데이터까지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활짝 웃는 미국 증시 보셨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좀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것인가, 중국과의 또 다른 관계를 모색하는 건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과의 문제 조만간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인가, 간밤에 있었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슈 좀 점검해 주시죠. 근데 뭐 전일 정리를 다 해드려가지고요. 전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역시나 이제 관세가 일부 완화나 철회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좀 시발점이 되면서 스콧 베센트 장관의 코멘트로 좀 발현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은 그 관세 정책과 뭐 심지어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소식,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흘러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완화가 좀 나왔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관세 키워드로 여러분들 증시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뭐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증시는 단기 반등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 뭐 노이즈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일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일부 완화나 철회 소식이 도드라지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팩트 체크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스콧 베센트 장관의 코멘트를 그대로 좀 이어간다면, 협상 과정에 굉장히 고된 작업이 될 것이다, 슬로그라는 그 단어를 좀 썼고요. 단기간 성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주관적인 평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까지 여기서 뭐 더 얹혀진다면 조금 더 좋은 길이로 가겠죠. 이 관세가 좀 잠잠한 상태에서 연준이 원하는 물가까지 좀 내려온 상태에서 연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미국의 뭐 재무장관이나 고위직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콧 베센트 장관이 지난번에도 이런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증시가 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일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일부 완화나 철회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관세 노이즈가 감소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도 지금의 145%나 뭐 120%대 이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일부 완화나 철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은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45%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관세가 일정 부분 품목별로 부과되겠으나 협상의 여지가 앞으로 좀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좀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사님은 이 부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비 지나갔구나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뭔가 좀 협상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이사님 시각 어떠세요? 네, 저는 뭐 협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미국에서도 배드캅 굿캅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서 소위 이제 레토릭으로 다 질러놓고 실제 협상은 지금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베센트 장관의 역할로 인해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센트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강하게 강으로 가다가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뭔가 조금 협의하는 듯한 모습을 취해주고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뭔가 강강강의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급하냐? 미국이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조시설이라고 하는 것, 숙련된 노동자, 이게 뭐 3년 안에 마련될 수 있습니까? 3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로봇으로 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봇으로 그 공장을 다 지어서 미국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겠다. 미국이 돈이 남아돌고 미국의 기술이 그렇게 좋게 있습니까? 미국의 제조 기술은 뭐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걸 만들려면 또 결국은 뭐 여러 국가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국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이 가고자 하는 소위 패권의 길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합의하겠지만 오늘 나온 얘기도 이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다 풀리고 당장 뭐 중국과 협의하고 이런 일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뭐 자신의 길을 갈 거고 뭐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품목별로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중국이 지금 우회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3,400%? 뭐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이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강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할 수 있는 최강의 어떤 그런 관세를 또 부여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구간에서 베센트 장관의 일부 발언으로 뭔가 풀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이르고 다만 뭐 궁극적으로는 합의하겠지만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미국에서 막 전 세계를 관세 칼을 겨누고 막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빨리 전화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전화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꿈쩍없는 중국이었고 중국은 뭔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을 다 해놓고 미국이 우리랑 화해하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그래 화해해. 이렇게 나올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이 화해 제스처를 한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김윤 전문가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제 좀 봤던 게 아마 우리 이사님도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침에 그 PD님이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좀 우울해 보인다. 오늘. 네, 오늘 아침에. 근데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렸냐. 예전 같지 않다. 좀 일기 정권 때 화는 물론 이제 나이를 좀 드셨죠. 그때가 벌써 이제 뭐 7, 8년 전이니까. 근데 일기 정권 때만큼과는 굉장히 어조는 강한 것 같은데요. 그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약간 좀 처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나이를 좀 드셨죠. 네, 뭐 사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만은 약간 일기 정권 때만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시장의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협상을 위한 패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뭐 만세를 상대적으로 뭐 둘 다 부른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먼저 약간 만세 그 초기 현상 이렇게 좀 들어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걸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도 웃겨요. 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밑에 뭐 고위직들을 좀 이용해서 이런 시그널들을 시장에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그널을 스콧 베센트 장관, 미국 쪽의 베센트 장관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좀 미국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미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그리고 또 약점이 채권이라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그러면 우리도 공격을 하고 싶지 거기에서 그래 이렇게 하게 될 것인가. 그 강대강 기록까지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중국도 아쉬워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중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갈 때도 2023년부터 LPR도 마찬가지고 MLF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하 내지는 동결 계속 그 다른 통화 정책 횡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뭐 지준율은 심심하면 인하하고 그게 내수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헝다그룹 사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안고 가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터치면 결국은 좋아질 텐데 그 당장 터쳤을 때 그
폭발력들이 너무 무서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까 가래로 막은 격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내수 시장 불안을 좀 봤을 때 이 미국의 어떤 스콧 베센트 장관의 제스처를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앵커님 말씀대로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이다. 뭐 이렇게 초강대강 기록까지는 연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화해의 무드가 형성될 것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아마도 많이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두로 나가는 쪽,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쪽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은 이사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제 장 끝나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 발언의 이제 첫 번째 모두가 뭐였냐면 SEC 의장 취임과 관련돼서 암호화폐 얘기하면서 암호화폐가 대거 급등했죠.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러니까 미국의 SEC의 그 위원장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쏟아내니까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이제 대거 움직이고 있는 게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발언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약간 그런 유화적 제스처의 얘기들, 특히 파월을 흔든 것을 뭐 해임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결정적으로 대형주의 시세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지금 2% 가까운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보합을 보이면서 약간 에너지를 모았는데 오늘 강력한 상승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승 갭으로 움직였을 때 과연 외국인들은 지금 들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어디서부터 항복 신호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등락이 좌우된다. 근데 오늘 만약에 갭상승을 하고도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계속 매도 관점으로 간다면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크게 오늘도 움직이기는 뭐 쉽지 않겠죠. 업종으로 봤을 때는 관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종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이따가 이제 업종 리포트에서 잠시 말씀드릴 텐데 모두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업종 중에 하나를 들자면 자동차 부품인데 이게 결국 관세와 관련된 위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혹은 그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위험이 적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은 또 태양광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는 중국에서 우회하고 돌아오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4개국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린 것을 보면 미국에서 여전히 이제 필요한 건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인데 미국에서 셀과 모듈을 만들지만 그 앞단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딘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어디서 수입할 거냐라는 문제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미리 움직였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미 뭐 대체거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관세와 가장 민감한 업종 그다음에 관세,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보호받는 업종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태양광 쪽 관세와의 접점에서 힌트를 찾아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이사님 이야기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뭐 사실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다른 쪽을 좀 준비해봤고 이제 태양광 이사님 이야기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떤 기로를 좀 보게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전략가 나르시스트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사실 그들의 팬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기 정권 때와 틀린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약간 본인 자산에 대해서 불리는 거. 네. 채권 이야기도 아까 앵커님 하셨지만 60%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스물스물 흘러나온 게 좀 다른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해서 뭐 굉장히 설들이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전일도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반응은 할 거예요. 단지 그거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서 제가 코인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선하고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조선이 글로벌 해운업과 함께 그 수주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K조선 내지는 MRO 부분 때문에
무풍지대로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알래스카 LNG는 추후에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미국의 어떤 K조선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선의 훈풍을 전반적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도드라지게 오르긴 했지만, 그 성장주와의 시속 게임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선이 나쁘다기보다도 성장주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조선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그 조선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그냥 관망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될 것이냐, 저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조선 조정수 배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폭까지냐, 뭐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모습인데, 저도 그 최근에 김종인 사님 뭐 리포트 갖고 오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저희 둘 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조정 폭이에서 살 수 있느냐, 13,700원 정도가 1차 어떤 지지 저항 라인으로 좀 보여지는 가격이 있고, 2차 라인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12,000원에서 12,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정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할지, 그죠? 네. 2차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할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각각 본인이 가진 기술적 노하우와 이런 것들, 펀더멘탈 분석, 또 기본적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정에도 사야 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세청에서 여러분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 무역액, 수출액들을 중도에 사실은 발표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정말 특이한 건데, 매달 원래 1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 매달 1일날 석 달이 합쳐져서 이제 분기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섹터에 가늠할 수 있는 가늠 잣대가 되는데, 이번 달에 발표를 했어요. 20일에 모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어느 파트만 좋았느냐? 반도체 파트만 좋았죠. 이 부분은 뭐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의 성장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침이 있지만, 여전히 HBM을 필두로 첨단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 바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여실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역사적 밸류 최하단 부분입니다. PBR 기준으로 1배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싼 쪽이죠. 뭐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뭐 내려오면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반도체 수출 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있었던 우월적 지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회복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많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회복력을 본다면, 적어도 이 관세의 일부 철회나 완화, 내지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왔을 때 테마단들보다는 이 성장주의 지수 연동관계 종목들이 상당히 우월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가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종목을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간단하게만 구두로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는 50개 종목까지 줄였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4월이 되니 한 15개 종목까지 압축이 되는데, 여전히 관심 있는 소재 쪽은 의외로 ENF 테크놀로지, 이쪽은 확실히 조금 소재 파트에서 영업이익이 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장비 쪽에서는 뭐 주성엔지니어링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지금은 유진테크, 제우스 정도. 그 다음에 HBM의 확장성은 확실히 DI와 YC 쪽에 있지 않겠나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향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테스, 원익 IPS, FST, SNS텍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또 빅데이터에서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증권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증권에서는 수급입니다. 외국인 매도 둔화, 거래 감소 환경 속의 전략은, KB증권은 자동차 섹터 레포트입니다. 관세는 이분해도 영향은 이분하지 않다. 대신증권에서 대덕전자 레포트 내놨는데요. 1분기 부진하나 1분기 실적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4월 말에 예고가 돼 있고요. 그런데 부진할 걸로 보나 봐요. 2분기 회복 예상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이사님. 네, 먼저 자동차 표현이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모두가 이제 동일하게 관세를 받으면
그 영향 속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지금 뭐 트럼프의 패가 읽힌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한 2, 3개월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90일 유예도 그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회사별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포트의 결론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완성차 영향이 있다. 관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품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서 탑픽으로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바뀔 수 있겠지만 리포트 내에서 어떤 얘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은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과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뭐 저도 예전에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IT 세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적이 대거 올라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또 1분기는 오히려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면서 그다음에 뭐 적자의 폭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1분기까지는 별로 볼 게 없는데 뭐 2분기부터는 조금 개선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대덕전자에도 가장 주목하실 포인트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상위 업체에 대응하는 투자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꽤 작용한 것이 실적의 악화 요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덕전자도 올해부터는 그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 아닌데 장부상 계속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던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그 FCBGA의 매출이 조금 올라오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본다면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만 실적 하향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일부 떨어뜨리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레포트 외국인 수급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외국인 수급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매도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4월 한 초반부터는 매도량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매도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전체 거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나증권의 그 결론은 지금 준비된 그림 3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소위 EM마켓에 패시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가 저렇게 약세로 흘러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소위 이머징 쪽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당장 그렇게 크게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데 또 저것마저도 이제 급격히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은 아니니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도 이제 조금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서서히 품어볼 수 있겠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베센트 장관의 얘기들을 보면 우리를 압박했던 관세 압박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반전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앞으로 서서히 매수로 전환한다고 보면 어떤 종목군들이 부각을 받을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 순매수와 거의 우리 시장이 다 맥락을 같이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올 때 저 PBR, 저 PER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꽤 강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도 잘 버텼지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같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그림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고배당주가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 퀀트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쭉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리포트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시각은 현상을 보는 것.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이유로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고
우리가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라는 건 괜찮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상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상만 보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로 만약에 매수로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 종목들이 더 강할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혹은 공매도까지 하면서 주가가 내렸던 종목이 더 강할까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언급드렸던 저런 유형의 종목군들, 저 PBR, 저 PER, 그다음에 뭐 고배당주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일부 당연히 담아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현상 속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외국인 매물이 대거 늘었고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리포트에서 뽑아놓은 종목도 좋지만 이 이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매도했다가 매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종목군들도 반대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명 뭐 빈집털이라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많이 판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또 역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 그동안 매도를 꾸준히 하다가 다시 매수로 포지션을 취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모은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어요. 레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김민우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빅데이터는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YC입니다. 앞서서도 반도체 쪽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YC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좀 소개를 해주신 바 있어요.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뭐 결과물 YC는 올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그 반도체 여러 가지 소부장 쪽에서 이렇게 압축을 해봤는데 작년만 해도 거의 100여 개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줄이고 나니 이제 한 50여 개 정도. 그 안에서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니 한 15개에서 20개까지 관심 종목이 좀 줄었는데 역시나 HBM으로 확장성이 있는 종목들 뭐 YC, DI, 뭐 로봇이 있습니다만은 제우스, 뭐 K시텍 등등은 항상 포함 범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에 뭐 소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오늘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정지가 오늘 됐거든요.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공매도가 개시된 이후에 종목들이 공매도 거래 정지가 되는 날은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어제도 헤비한 공매도가 나와서 오늘 거래 정지가 되었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공급 계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정정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3월 30일에 마감되는 거였는데 네. 계약금 장비 납품의 35%는 이미 받았고 나머지 65%를 아직 안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6월 30일에 받는다. 이렇게 공시사항에 올라와 있으니 한 번씩 열어보시고 그러면 벌써 지금 4월 23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당연히 여러분들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좋겠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그러면 주가가 이제 선행으로 한 6개월 정도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 공매도가 좀 문제긴 한데 다들 많으니 공매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HBM용, 국내 최초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테스터인 그 MT8311 이 부분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이름이 이제 YIK 기억나실 겁니다. YC로 사명이 변경되었지만 삼성전자양 색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실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아마 이 정정 공시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전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올해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 단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빅데이터가 나갈 텐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지금 가격이 9,850원이에요. 어제 공매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지금 판단을 해보건대 60이동 평균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차트 모습에도. 물론 단순 이평이냐 지수 이평이냐 가중 이평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61선이 본격적인 추세를 가르는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차트에서 62동 평균 가격이 한 1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가르는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 8,000원대 지지로 조금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를 아마 확인하고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빅데이터는 3개월 이내에는 꽤나 높은 가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로 확장을 해보니까 16,000원 정도까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2동 평균선의 돌파를 못하면 그게 경계선상인데 추세 우상향되는 밑에 8,00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이 가격에서 편하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굳이 9,500원에서 9,8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유두리 발휘하셔서 갭 상승한다면 뭐 5%대 이내로 좀 쫓아가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60일 중기선까지 11,5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900원을 드렸습니다. 업사이드가 그래서 크진 않아요. 기대 수익률 부분이 21%인데 손실률 부분은 6%. 그래서 한 3.5대 1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일선 안착하리라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되고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2차 목표가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YC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3.86% 오름세 나타낸 1230원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시해주신 가격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좀 오른다면은 5% 범위 내에서는 따라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재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전략이고요. 이 부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YC 오늘의 빅데이터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인 이슈였습니다.